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네. 만나 반가워요, 여러분들. 네. 어떻게 첫 마음 잘 간직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네. 빠른 속도로 끝내라고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살다 보면 우리가 구경꾼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바라보는 거야. 바라보면서 그저 뭐 이건 좋다, 이건 나쁘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구경꾼이 되지 말고 선수가 되라고 하더라고요. 심판이 되지 말고 선수가 되라라는 말을 합니다. 그저 바라보면서 좋네, 나쁘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내가 직접 그 현장의 주인공이 되는 것, 적극적으로 움직여 보는 것,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먼저 왼발을 먼저 움직이면 돼요. 왼발이 먼저 나가면 오른발은 따라 나가게 돼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움직여. 제가 그랬어요. 정말 전 정말 게으른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일부러 일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라도 해야 제가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일이 없으면 어쩜 저렇게 게으를까. 내가 봐도 너무 속상할 정도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 움직일 필요가 있어요. 네, 일단 왼발을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오른발을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왼손이 먼저 나가는 겁니다. 오른손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일단 움직이세요. 네, 움직이면 일단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구경꾼, 심판이 아니라 바로 선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선수들 준비됐죠? 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통일신라 발에 연결되어 있는 남북국 시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남북국 시대라는 용어는요, 이 용어는 조선 후기 실학자 바로 유득공, 이 유득공의 발해고라고 하는 역사서죠. 여기서 이 남북국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라는 걸 일단 기억을 좀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통일신라라고 하는 그 나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그 고구려를 계승했던 발해도 같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해서 만주, 잃어버렸던 그 만주 지역의 역사를 다시 복원시켜 놓은 그런 역할을 지금 유득공이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남국이라고 할 수 있는 통일신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전에 배웠잖아요. 정말 그 잘 나갔던 그 신라의 그 전성기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도 지금 여러분 보신 건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 통일시켰어. 나 왕이야. 나 왕인데 나 통일시켰어. 그럼 나 어떨까? 힘 좀 있을까 없을까? 아니, 그러니까 어느 조직이 있으면 다른 조직을 내가 딱 합병을 시킨 거야. 내가 했어. 그럼 나는 어떨까? 세지. 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에 들어오면 여러분들 왕권은 더욱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고대 국가보다 훨씬 더 강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텐데, 자,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를 한번 두 덩어리로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덩어리는 통일신라 그 전기로 볼 것이고요. 나머지 덩어리는 통일신라 후기, 즉 말기적 현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통일신라 전기 상황을 보면요, 왕권이 굉장히 강력화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왕권을 강력하게 이끌어 나갔던 그 왕이 누구냐? 바로 신문왕을 들 수 있겠습니다. 신문왕. 이 통일신라의 강력한 왕권의 어떤 그 핵심적 인물이 누구였냐면, 지금 제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나누어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이걸 이끌었던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신문왕이에요. 신문왕. 신문왕. 네. 어떻게 읽는다? Newspaper King. 네. 어이가 없죠, 여러분들? 네. 어쨌건. 자, 이 신문왕은요, 강력한 왕권. 그러니까 이 통일신라 전기는 왕권을 강화시켰던 시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왕권을 강화시켰는지 보자는 말이에요. 굉장히 영리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혹시 리더가 될 가능성이 있을 거 아니야. 어느 조직이든 리더가 될 텐데, 리더가 됐을 때 그 리더의 힘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할 때가 와요. 그때 신문왕이 했던 걸 한번 잘 보세요. 정말 이 사람 무서운 사람이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네 방면에 걸쳐가지고 완벽하게 이 스토리를 짜고 들어갔던 인물, 그 인물이 바로 이 신문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맨 위에 있는 라인이 바로 이제 정치 라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 그 다음에 사회, 그 다음에 문화.
이렇게 살펴볼 텐데, 뭐 정치는요. 항상 여러분 정치는 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너를 죽이려고 그래. 그냥 죽어. 이러면 약간 좀 힘빨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죽일 수밖에 없고 누구나 다 쟤는 죽을 수밖에 없어. 라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이게 명분이 선단 말이에요. 자, 그걸 기다리거나 찾거나 정치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신문왕은 정말 이 노련한 정치인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요, 여러분들 난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 난이 뭐냐면 바로 김흠돌의 난이라는 거예요. 김흠돌의 난. 자, 이 김흠돌이라는 인물은 진골 귀족입니다. 진골 귀족이 난을 일으켰고 신문왕은 그 난을 이건 여러분들 역모잖아. 그러니까 진압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김흠돌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적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과연 김흠돌이라는 사람이 진짜 난을 일으켰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난은 신문왕이 기획한 난일 수도 있다라는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들. 실제로 난이 일어났건 안 일어났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난이 일어나게 만들고 그 난을 진압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는 것. 이게 지금 보여준 것이죠. 어쨌건 김흠돌의 난을 진압을 해요. 진압을 하면서 이 진골 귀족들에 대한 숙청 작업 들어가고요. 당시 여러분들 귀족들의 회의 기구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가 뭐였냐면 화백회의라는 게 있었어요. 이 화백회의 그 짱이 누구냐면 바로 상대등입니다. 상대등. 자, 여러분들 지금 신문왕의 목표는요, 왕권을 강화시키는 거야. 근데 귀족들이 왕한테 복속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귀족권이 강해야 돼, 약해야 돼? 약해야죠. 왕권을 강화시키려면. 그죠? 그래서 귀족들의 짱인 이 상대등의 세력을 약화시킵니다. 바로 화백회의를 주관했던 그런 짱, 이 상대등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상대등, 귀족의 장이었던 상대 세력을 약화시키고 자기의 오른팔들은 당연히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자, 그게 누구였냐면 왕의 일들, 왕의 어떤 그 일들을 다 알아서 해주는 어떤 집사의 역할을 했던 집사부가 있어요. 집사부. 네, 이 집사부의 그 장이 누구냐면 시중이에요. 당연히 집사부 시중의 기능은 어떻게 할까요?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건 여러분들 외울 게 아니라 귀족의 힘은 약화시키고 자기의 오른팔은 강화시키는 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진골 귀족들을 숙청에 들어갔을 때 그 빈자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빈자리를 자기 신진세로 채워 넣는 거야. 이건 역사 어느 시대나 다 이런 방법으로 왕권을 강화시키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정치권에서도 대통령 됐어. 그럼 자기 사람 일단 데려와서 힘을 좀 키우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나랑 소통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는 게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빈자리를 누굴 채우냐면 당시에 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육두품들. 이 육두품들을 대거 등용합니다. 여러분들 신라는요 골품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지배층들이 골과 품에 의해서 이게 서열이 나눠지는데 골은 뭐냐면 왕족들이에요. 정말 고위 관료를 다 이 골들이 차지합니다. 골들의 대표적인 가문이 바로 경주 김씨가 되겠습니다. 감독님은 성씨가 뭐죠? 이씨예요? 죄송합니다. 네, 경주 김씨가 아니군요. 어쨌건 경주 김씨 골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 품은요 육두품이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밑이 이제 5두품, 4두품이 내려가는데 육두품의 대표적인 집안이 있다면 저희 집안이에요. 경주 최씨 집안, 이런 우리 할아버지 시조가 최치원, 육두품 대표적인 집안이죠. 근데 육두품이 똑똑해요. 경주 최씨 참 똑똑해요. 우리 최치원 거의 천재야, 천재. 왜 웃어?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리 능력이 좋고 아무리 똑똑해도 경주 김씨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꼭대기는 올라갈 수가 없는 한계가 있어요. 이게 바로 골품제, 폐쇄적 신분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두품들은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런 육두품들을 신문왕은 껴안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육두품들이 신문왕 충성할 거야 안 할 거야? 하겠지. 차별받고 있는 사람들 대거 등용시켜주니까 하겠지. 그죠? 이러니까 육두품들의 충성을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쫙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치적으로 왕권 강화시켰고요.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자, 경제적으로는 무서워.
당시 여러분들 그 귀족들에게 주는 월급, 지금으로 생각하면 월급인데 옛날 사람들, 옛날 공무원들은 월급을 어떻게 받았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매달 17일인가요? 그럼 월급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통장으로 들어오겠지, 그지? 옛날 공무원들은 어떻게 받았을까? 옛날 공무원들 여러분들 어떻게 받았냐면 토지로 받았어요. 땅으로 받았어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땅의 소유권을 받은 게 아니라 그 땅에서 국가에 내는 세금 있잖아요. 그 세금을 대신 가져가는 권리. 이걸 뭐라고 하면 거둘 숫자, 세금 조자.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수조권이라 그래요. 옛날 공무원들은 이렇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월급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연봉 개념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당시에 그 수조권을 주는 제도가 뭐가 있었냐면 노급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이 노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녹봉, 녹을 주는 거야. 국가의 녹을 먹고 너가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이냐 할 때 그 녹이야. 근데 그 녹을 뭘로 주냐면 읍이 뭐야? 읍면동, 마을이야, 마을. 마을을 녹으로 통째로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국가에 세금을 낸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 지역에서 나오는 생산물의 일부를 내는 것. 이건 이제 조세. 그 다음에 그 지역의 특산물 내는 거 있어요. 이걸 공납. 그 다음에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게 있어요. 이걸 역이라 그래요. 조세, 공납, 역이 3대 의무야. 그런데 그 읍에 사는 사람들이 이 3대 의무를 다 이행해야 되는데 녹읍을 받으면 이 세 개를 다 국가 대신 공무원이 가져가는 거예요. 엄청나죠. 엄청나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 노급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이 노급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노동력을 쓸 수 있다 그랬잖아. 그죠? 즉 노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노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을에 그 노동력을 쓸 수 있다는 얘기는 나중에 뭘로 전환될 수 있다? 군사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이렇게 바뀔 수 있잖아. 왜냐면 노동력을 내가 부릴 수 있으니까 야 출동!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귀족들이 받는 노급은 왕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당연하겠죠. 예, 그 노동력이 군사력이 돼서 왕을 위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끊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관료전이라는 것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이 관료전은 여러분들 노동력 징발을 할 수가 없어요. 노동력 징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왕권 강화하는데 좋잖아요. 그 노동력은 자연스럽게 왕에게 충성할 수 있는 군사력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 이거 진짜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 중요해. 완전.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 누가? 뉴스페이퍼 킹이. 다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와, 장난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네. 정말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요. 노동력을 떼어버리는 어떤 그런 모습들 있더라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백성들을 직접 왕이 터치하기 위해서, 직접 어떤 그 통치의 어떤 그 주체가 되기 위해서 백성들한테 토지를 나눠줘요. 예, 나눠줍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정전이라고 해요. 이건 물론 이제 이 신문왕 때는 아니고요. 나중에 성덕왕 때 시행되는 그런 제도인데 어쨌건 이 정전을 지급하고 있다. 누구에게? 바로 백성들 민에게 지급하고 있는 어떤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맥락에서 보면 왕권을 강화시키는 어떤 일환이었다. 통일시대 전기에 통일신라 전기에 보이는 모습들은 어떤 왕권 강화에 모든 왕들이 지금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정치와 경제 면에서 이렇게 왕권을 강화시키는 신문왕. 이제 사회적인 면에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자, 이제 내가 쫙 전국을 완벽히 통제하는 거야. 그래서 전국의 행정구역을 구주와 오소경으로 나눠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지도에 지방행정조직 지도 나온 다음에 이게 어느 나라 지도인지를 알고 이 나라에 대한 특징으로 옳은 것을 이렇게 밟으면 나와요. 그러면 구주 오소경이면 통일신라, 5도 양계 지도 나오면 고려, 8도 나오면 조선. 요거 딱딱딱 여러분들이 접근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구주 오소경입니다. 이건 통일신라인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 오소경의 기능을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실 필요가 있겠어요. 말 그대로 5개의 작은 경주야. 신라의 수는 경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경주와 똑같은 경주를 5개를 만들어 놨다는 이야기예요. 자, 왜 만들어 놨을까?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신라의 어떤 지도를 이렇게 딱 보면 수도가 너무 한쪽에 치우쳐져 있어, 지금. 통일신라인데, 지금. 옛날에 신라도 아니고 통일신라인데. 백제도 있고 고구려 일부 땅도 있는데 너무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거야. 이러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똑같은 경주를 복사본을 이렇게 곳곳에다가 배치를 해놓는 것. 바로 이게 바로 오소경의 기능. 그래서 이 오소경은요, 바로 수도의 편제성,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편제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구조 오소경.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군사력도 역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군사력. 자, 여기서 이제 구서당. 이 구서당이 바로 이제 중앙군이고요. 그리고 십정. 구서당, 십정. 여기 이제 지방군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구자라는 게 자꾸 나와요. 그죠? 구자라는 게 왜 자꾸 구자라는 게 숫자가 나올까? 고구려 백제 3국이 지금 통일했잖아요. 그죠? 구주 같은 경우에도 3주는 고구려 지역, 3주는 백제 지역, 3주는 신라 지역. 이렇게 해서 구주가 나오는 거예요. 구서당도 뭐 그 과정에서 보시면 되는데 이 구서당은 놀랍게도 중앙군이야. 이게 좀 중앙군이라니까.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중앙군이라고요. 중앙군. 중앙군이면 여러분들 누가 지켜야 되겠어? 신라만 지켜야 될 거야. 신라 출신들만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중앙군이 놀랍게도 여러분들 신라인뿐만 아니라 고구려인 백제인도 들어오고 심지어 말가린까지 들어와요. 왜 이런 정책을 취했을까? 그건 바로 이제 통일됐으니까 어느 지역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민족 융합책의 차원에서 바로 이 구서당을 구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셋.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한 거잖아요. 그죠? 십정은 바로 이제 중앙군이 되겠습니다. 십정은 지방군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왜 십정일까? 전국을 몇 개로 나눴어요? 9개잖아요. 각각에 9개 한정씩 두고, 근데 한 주가, 구주 중에 한 주가 좀 커요. 거기 2개의 정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십정이 된 겁니다. 구서당 십정 이렇게 딱 세팅하고, 잘하고 있어요, 지금요. 예, 통치 지금 완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하냐면 여러분들, 바로, 상수리 제도라는 것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리 제도. 이거 뭐 신문학 때 한 건 아니고 그 이전부터 있었던 내용인데요. 상수리 제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건 쉽게 얘기하면 요거는 인질 제도예요. 인질 제도. 그러니까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각 지역에 있는 귀족들, 왕이 통제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유력 귀족들을 경주에 와서 살게 하는 거예요. 여차하면 어떻게 하면 돼? 죽이는 거야. 그죠? 꼼짝 못해. 인질로 잡아오는 그런 상수리 제도. 요건 여러분들 나중에 고려 시대로 또 연결이 되어서 기인 제도로 연결이 될 겁니다. 기인 제도. 이 기인 제도라고 하는 것은 고려 태조 때. 고려 태조 때 시행되었던 인질제도. 요 상수리 제도의 차이점은 뭐냐면 상수리는 그 귀족 본인이 오는데 기인 제도는 그 호족의 자제, 아들이 대신 인질로 고려시대니까 이제 개성이겠죠. 개경으로 와 있는 것. 이런 차이점들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모습들 느껴보시죠,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신문왕은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의식적으로도 복종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바로 자발적 복종이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복종하게끔 만드는 거야. 그게 너무 당연하게끔 시스템을 만드는 거야. 무섭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국학이라는 거예요. 이 국학은 뭐냐면 대학교 같은 기능인데 뭘 가르치냐면 유학을 가르칩니다. 유학에서는 뭘 가르치까 하면 왕에게 충성할 것을 가르치는 유학. 그걸 가르치는 학교 국학을 세우고 있더라. 힘으로 지금 귀족들을 지금 찍어 누르고 있고요. 그 찍어 눌리고 있는 귀족들이 자발적으로 복종하게끔 만들고 있고요. 경제적으로 군사력을 전용할 수 있는 노급을 폐지했고요. 정말 완벽하게 세팅 딱 돼가지고 꽉 쥐고 있는 신문학, 그 전후엔 어떤 이런 개혁의 내용들, 정말 무서운 정치인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왕권을 강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 이게 이제 항상 제가 늘 얘기했죠. 역사는 계속 영원한 게 없어.
예, 항상 그 절정이 있으면 그 절정은 곧 내려오는 게 출발점이라니까. 이게 바뀝니다. 언제로? 자, 뒤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통일신라 후기로 갑니다. 후기로 가면요, 여러분 이 앞에 있었던 내용들이 다 뒤바뀐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 뒤바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뒤바뀌는지 볼게요. 이때는요, 후기가 되면요, 왕권이 추락을 하는 시기입니다. 왕권이 추락을 하는 시기예요. 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온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 이 통일신라 후기의 어떤 그 출발점으로 본다면 김헌창의 난을 들 수 있어요. 김헌창의 난. 이 김헌창의 난을 계기로 해서 왕권은 추락을 거듭하게 됩니다. 김응돌의 난을 계기로 해서 왕권이 강화됐잖아. 앞에서는, 그죠? 통일신라 초기에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통일신라 후기에서는 김헌창의 난을 계기로 해서 왕권이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이 김헌창의 난 이후부터는요, 서로 진골들이 왕이 되겠다고 서로 싸웁니다. 진골 귀족 간에 왕위 다툼이 벌어져요. 난리 났어. 지금 막 서로 죽이고 뭐 싸우고 뭐 내가 왕이야, 넌 죽어야 돼, 막 이런 내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겠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지금 귀족권이 강해지고 왕권이 약해졌단 말이야. 그러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봐. 귀족들이 좋아했던 제도, 관료전과 노급 중에 뭐가 좋을까, 귀족들은? 노급 좋아하겠죠. 왜? 군사력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노동력을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왕권이 지금 약화됐고 귀족권이 강해졌어. 노급 어떻게 됐을까? 당연히 복원된 거예요. 이미 그 이전부터 노급은 복원이 되어서 노급은 다시 활용되고 있더라. 이게 여러분들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 이해가 된단 말이야. 좋아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지금 호족이라는 키워드 하나 이렇게 제가 써보고요. 이 골품제의 모순이 굉장히 심화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골품제의 모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진골 귀족끼리 자기들끼리만 지금 막 하겠다고 하고 서로 싸우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니까 중앙에서 지금 이렇게 막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지방 통제가 돼, 안 돼? 안 되겠지, 지금. 그죠? 그러니까 그 지방에서, 그래? 여기 비었네. 뭐, 내가 좀 이렇게 좀 여기 다스려도 뭐라고 안 그러네. 왜 관심이 없어? 중앙에서 왕이 되려고 지금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등장한 단어. 호족이라는 인물. 난 이 지역의 성주요. 난 이 지역의 장군이요. 성주 장군을 칭하는 호족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 호족 1세대가 있다면 누가 있냐면요. 호족 1세대에는요. 이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죠. 호족 1세대. 바로 바다의 신. 제발 이순신이라고는 이야기하지 말아줘요. 해신. 바로 장보고입니다. 장보고. 저는 오늘 장보고 얘기 꼭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장보고는 여러분들 진골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골품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 완전히 흑수저야. 그냥 바닷가 어딘가에 태어났어. 이름도 몰라. 어디 태어난지도 몰라. 장보고 이거 나중에 지은 이름이야. 그냥 어렸을 때 활 좀 잘 쐈나 봐. 활 잘 쏴서 그냥 활보 이렇게 불렸대요. 뭐 잘 먹는 사람 먹보라고 부르듯이 활보라고 불렀대요. 이 당시에 여러분들 흑수저로 살아가는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인지 아세요? 절대 꿈을 가지서는 안 돼요. 왜? 그 꿈은 100%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왜? 골품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꿈을 갖는 순간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안 이루어진다니까요. 그 시대 안 태어났기 다행이야. 그죠, 여러분들?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희망의 빗줄기 그래도 있잖아. 그죠? 근데 이 당시 완벽히 없어요. 완벽히 불가능해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 꿈을 갖게 되면 진짜 슬퍼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장보고가 꿈을 가진 거야. 바보. 어떡해. 꿈을 가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꿈을 가졌지만 이 활을 잘 쏘니까 활을 갖고 뭔가 좀 장군의 꿈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다니까요. 이 골품제도의 현실 속에서는. 그런데 이 장보고가 어느 날 바닷가에서 많이 울었겠지. 10대의 나이야. 여러분 똑같은 나이야. 10대의 나이에 나는 꿈을 왜 이룰 수 없을까 많이 울었을 거야. 그러다가 결심을 해요. 어차피 이 땅 육지에서 내가 이룰 게 없다면 내 앞에 있는 바다, 이 푸른 바다를 한번 건너가 볼 것이다. 여러분은 바다를 건넌다고요? 지금은 이 바다 건너에 뭐가 있지?
바로 검색 들어갑니다. 그럼 다 나와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떠한 정보도 없어요. 그 푸른 바다를 건넌다는 얘기는 그 푸른 바다 건너에 무서움과 두려움과 공포, 심지어는 죽음마저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장보고는 꿈을 위해서라면 무서움과 두려움과 공포, 심지어 죽음까지도 내가 한번 감당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그 푸른 바다를 건너요. 밀항을 나듯해요. 어느 배에 몰래 타가지고 도착한 곳은 바로 중국 당나라. 거기서 반란이 일어났는데 그 반란을 진압하는 반란을 진압하는 군인들을 모집했나 봐요. 저 활 좀 쏩니다. 승승장구 고속 승진 소장 지위까지 올라가요. 성공한 거죠. 그 과정 속에서 바다 위를 봤는데 무역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돈 좀 버니? 물어봤는데 돈 무지하게 번대. 그래서 무역업에 또 뛰어들어요. 군인에서 무역업자로. 결과가 됐을까? 대박이 나요. 여러분들 이 장보고가 그 무역업에 뛰어들기 위해서 만들었던 센터가 있어요. 중국에 있는 그 신라인들을 모아가지고 정보가 필요할 거 아니야. 어느 쪽에 물건이 싸고 어느 쪽에 물건이 비싼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보를 했던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법화원이라는 곳이 법화원. 중국 산둥만두에. 여기서 이제 신라인들 모은 거예요. 여기서는 여러분들 어떤 그 불경을 외우잖아요. 그럼 신라어로 중국인들도 불구하고 그만큼 신라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 어떤 네트워크 기지 역할을 해가지고요. 돈을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하게 벌어요. 장보고는 여러분들 한중일 삼국의 역사서에서 등장하는 유일한 평민 출신이에요. 딱 한 명이에요. 평민 출신으로 삼국의 역사에 등장하는 유일한 사람인데 일본에서 장보고는 어떤 의미냐면 장보고 하면 장재벌이에요. 그렇게 딱 느낌이 와. 중국에서는 장보고는 어떤 사람이 신이야. 돈의 신이야. 그러니까 돈을 너무 많이 번 거야. 어마어마하게 번 거야. 근데 그 많이 돈 번 이 장보고가 이렇게 봤는데 신라인들이 끌려와가지고 노예시장으로 좀 팔려나가는 모습 본 거예요. 해적들한테 끌려온 거지. 그래서 귀국을 해요. 그리고 왕을 만납니다. 극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옛날 그 바닷가 소년 시절에는 꿈도 꿀 수 없는 왕이 누구야? 신라의 왕이면 그 진골의 그 꼭대기 아니야. 어떻게 만나? 어떻게 말도 안 되지. 그런데 이제 이 동북아에 어마어마한 유력자가 되어가지고 딱 와가지고 왕을 만나요. 왕을 만나서 내가 이 지역의 해적을 소탕시켜가지고 신라인들 끌려가면 내가 맞겠다. 나한테 그런 기지 하나 달라. 라고 해서 확보한 곳이 바로 청해진이라는 곳입니다. 완도. 이 청해진이 설치된 이후에 해적들이 날뛰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완벽하게 제압한 거죠. 그죠? 정말 이 장보고를 보면 그 10대의 나이에 전 두 가지가 기억나더라고요. 10대의 나이에 그 푸른 바다를 건너는 그 결정. 여러분들 푸른 바다는 어떻게 보면 상징적 단어일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앞에는 푸른 바다가 놓여 있습니다. 그 푸른 바다 앞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그 푸른 바다를 바라보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장보고 보세요. 장보고는 절대로 여러분들 불행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된지 아십니까? 바로 누군가와 비교하는 순간부터 불행은 시작됩니다. 장보고는요. 왜 난 경주 출신이 아니야? 왜 난 골프에 들어가지 않았어? 왜 난 이따위야?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았어요. 장보고는 오로지 자신이 잘하는 것, 활 쏘는 거잖아요. 활 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그거 갖고 자신의 인생을 디자인해 나갔던 10대의 여러분과의 친구 또래였다는 사실. 요거 여러분들 굉장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어쨌건 이 장보고 호족 1세대의 모습들. 근데 이 장보고가 말이야. 자기 딸을 왕비로 집어넣으려고 그랬어. 골품제도 속에 들어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니거든. 이 시대에 이거 불가능하거든. 결국은 칼에 찔려 죽죠. 이래서 장보고의 꿈은 이루어지지 못한 듯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장보고의 시도를 통해서 이제 제2의 장보고, 제3의 장보고, 제4의 장보고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장보고들이 바로 중세 고려를 열게 되는 겁니다. 자, 2세대 호족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등장했던 2세대의 호족들. 우린 잘 알고 있어. 우린 잘 알고 있어. 바로 2세대 호족이 있다면요. 바로 주준 견훤을 들 수 있습니다. 견훤. 견훤 들 수 있고요. 이 견훤은요. 도읍지를 어디다가 전주에 전주. 네. 완산주에다가 도읍을 정하고 후백제를 세웁니다. 후백제를 세우는 모습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유력한 또 호족으로서는 이제 궁예가 있죠. 궁예.
이 모두가 다 지금 신라의 그 골품 제도에 도전하는 거야. 뚫을 수 없는 그 유리벽에 도전하고 있는 새로운 세력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죠? 이 궁에는 송악에다가. 송악은 지금 개성이에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이제 후고구려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엔 여러분들, 이후에는 또 마진, 태봉, 이런 나라로 또 이름을 바꾸고 있어요. 이제 철원 같은데. 예,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궁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견훤과 궁예를 제압하면서 종국적 승리자가 됐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왕건이었죠, 왕건. 왕건이 이제 바로 개경의 도읍을 정하고 바로 고려라는 중세 시대를 열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보고가 그 뚫을 수 없는 유리벽을 툭툭 쳤지만 결국 칼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시도가 의미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 모습을 바라봤던 제2의 장보고 제3의 장보가 나오면서 결국 중세 시대를 열게 되더라. 이제 경주 김씨들만의 세상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성씨들이 참여해서 정치를 할 수 있는 좀 더 폭이 넓어진 그런 모습으로 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씨앗을 바로 이 장보고 1세대 호족이 뿌려놨고 왕건이 완성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장보고와 왕건의 공통점이 뭐예요? 해상 세력이라는 겁니다. 바다를 통해서 돈을 벌고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중세 고려를 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어쩌면 이게 호족들이 마바바바방 막 성장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중앙에서는 서로 싸우고 있고 지방에서는 이 지역은 내가 왕이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난리죠, 사실은요. 그죠? 항상 한 나라의 마지막은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당연히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일어날 수밖에 없죠. 바로 원종과 애노의 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정말 이런 모습들 속에서 참 이 백성들 항상 그 나라의 마지막은 참 이렇게 비슷하구나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여러분이 지방 호족들 있잖아요. 지방 호족들을 서포트해주는 그런 사상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들 이때 선종이 유행을 해요. 자, 선종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대표적인 선종 9개의 산에 있는 선종과 관련된 절, 구산 선문이 아주 유명한데요. 교종과 선종이 있어요. 불교는요. 교종은 뭐냐면 아주 교리야. 교리를 중심을 날달달달 외워가지고 부처님의 그 뜻을 깨닫는 것. 선종은 뭐냐면 문자가 아니야. 그냥 참선이야. 참선을 통해가지고 어느 날 문득 깨닫는 거야. 부처님을 들어가는 길. 자, 교종과 선종이 있는데 호족들이 선호했던 건 선종이에요. 왜? 누구나 다 참선을 통해서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이 말은 곧 누구나 다 왕이 될 수 있다는 논리로 연결되는 거예요. 신라시대는 여러분 누구나 왕이 될 수 없잖아. 골품제도에 의해서 경주 김씨들만 왕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폐쇄적인 사회란 말이야. 아무리 능력이 올라갈 수 없단 말이야. 그런데 그 올라갈 수 없는 그 시스템을 깰 수 있는 사상이 바로 선종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누구나 다 왕이 될 수 있다는 논리.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호족들이. 그죠? 뿐만 아니라 또 있어요. 바로 풍수지리. 경주의 기운을 수했다. 내가 있는 이 지역들의 이제 새로운 왕의 기운이 뿜어나오고 있다. 내가 왕이다. 이걸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러면서 이 선종과 풍수지리, 이 선종과 풍수지리는 이 호족들의 후원을 받으면서 쑥쑥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더라라는 거. 여기 통일신라 요 말기의 모습들 여러분들 특히 원종과 애노의 난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원종과 애노의 난 요 키워드가 나오면 이건 무조건 신라 말기 호족의 성장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이 두 개의 키워드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 신라 1000년의 역사 끝난 거예요. 와, 중세가 열리면서 신라 역사는 무려 1000년이에요, 여러분들. 1000년. 고대사의 그 쭉 이어진 게 신라였는데 그 신라가 이제 드디어 문을 닫게 되면서 중세 고려로 넘어가게 됩니다.